지금은 사실 IT가 최빈국이고 무법천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IT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아메리카의 최초의 나라였어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거죠.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다면 IT는 어쩌다 이렇게 최빈국이 된 걸까요? 좀비처럼 영혼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노동만 하던 이 흑인 노예들의 독립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당시 인구가 IT는 50만 정도 됐는데 90% 정도가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무역과 사탕수수, 커피의 수출로 카리브에서 가장 번창한 섬이었고 프랑스의 해외 무역의 3분의 1을 담당을 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IT랑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가 프랑스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흑인 노예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였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의 아이콘이 휘생 루베르티리였습니다. 휘생 루베르티리는 맨 처음에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부로 일하다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제 계몽주의 철학까지도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독학으로 프랑스어를 배워서 책도 읽은 나름 끼어있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IT에도 이 모든 평등 사상이나 계몽주의가 전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IT의 백인 노예와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혼혈인들, 이 혼혈인들이 식민 모국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인원이 워낙 소수였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퓨생이 흑인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여러 농장에서 함께 봉기를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전투를 이끌어 나가면서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흑인 노예들이 한꺼번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없었고 이 농장주들이 자꾸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 IT 섬을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이 파견하는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이고 또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의 반란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휘생 루베르티르는 흑인들이 농장주들이나 백인들, 프랑스 사람들을 복수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노예들은 굉장한 고통과 원한 속에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농장주들을 죽이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기도 했는데 이 휘생 루베르티르는 이런 걸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혁명을 한 이유가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 이런 가치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휘생은 피부색과 관계없이 흑인들이 자유를 얻는 것, 이게 바로 혁명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1801년에 공화국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프랑스 혁명이 내건 가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 프랑스가 아닌 IT에서 실현이 된 거죠. 당시에 휘생 루베르티르나 IT에 대한 뉴스가 유럽 지식인한테도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좀비처럼 영혼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노동만 하던 이 흑인 노예들이 혁명의 주체로서 되는 매우 역사적이고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좀비물들을 보게 되면 좀비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의식을 잃고 영혼이 없이 명령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기나 에너지도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런 공포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IT 노예들이 이 두 가지의 좀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의 IT의 노예들은 좀비화 되어 있죠. 왜냐면은 농장주들이 네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좀비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서 내 명령에 복종하고 그냥 노동만 열심히 해라, 이런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좀비가 아니지만 좀비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이 좀비들도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 농장주들이나 백인들을 공격하고 복수를 하면서 위협을 하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현재 대중문화에서 재현되는 이 좀비의 두 가지 모습이 그 당시 17세기, 18세기 IT 노예들한테도 보여진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이고, 그래서 좀비가 단순히 그냥 미신이나 허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좀비를 IT의 역사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1806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IT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쌍도밍그 이런 이름이었는데 타이노 사람들은 IT가 이제 산악 지역이어가지고 이 섬을 IT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독립이 되면서 프랑스어가 아닌 IT라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 독립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강대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IT의 독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IT가 독립국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혁명의 기운이 퍼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T와의 교류나 IT로 향하는 사람들의 교류 이런 거를 금했다고 합니다. 고립이 된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독립이 되면서 과거 농장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 사람들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민주의자들이나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이 노예 반란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을 IT에 놔두고 프랑스로 쫓겨왔다. 그 재산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죠. IT로서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상의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봉쇄령을 내린다 이런 위협을 했고요. 프랑스와 독립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IT는 당시에 있던 과거의 농장 소유주들에게 1억 5천만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 국가 수입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IT는 프랑스의 돈을 갚기 위해서 영국과 독일, 미국 등에 다시 돈을 빌려야 했고 외채의 늪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외채를 갚는데 15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죠. IT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빚더미에 오른 상태로 출발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또 시련이 닥칩니다. 전형적인 바나나 공화국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나나 공화국이 뭐냐 하면 라틴 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카리브와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을 이루는 말이거든요. 이 나라는 대부분 단일 작물,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등 단일 작물에 의존하는 경제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개입이 굉장히 컸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호응하는 군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지배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군부 대통령이 많이 나오게 되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쿠데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정치가 점점 불안한 상황이 되죠. 이런 정권을 잡은 군부 세력이나 정치가들이 부패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 일반 국민들은 빈곤 상태에 빠지거나 불평등이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바나나 공화국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20세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혁명으로 독립을 하게 됐던 IT가 20세기에는 지구상의 최빈국이라는 악명 높은 위치로 떨어지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0년에 일어났던 대지진이었습니다. 수도였던 이제 포르토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강도 7이나 되는 대지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고 인명피해가 나타났죠. 그래서 당시 인구가 980만 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2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6년 뒤에는 허리케인 매슈가 이 섬을 다시 강타하면서 이제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심각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UN 평화유지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하이티에 콜레라를 옮겨오는 상황이 됐었고 9,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폭행 문제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이티 사람들에 의해 거의 쫓겨나다시피 2017년에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하이티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들이 철수하고 나서 다시 잘 복구가 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치안과 공권력에 공백이 생기게 된 거죠. 이 공백을 누가 메웠느냐? 안타깝게도 갱단들이었습니다. 갱단들이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들에서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무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치안은 점점 더 나빠지고 폭력은 점점 더 극한 상황으로 이르게 되고요. 또 당시 정치권들도 부패했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갱단들과 일정 정도 타협하게 되고 연루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2021년에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피살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리에서 피살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갱단이 대통령 집무실을 난입해가지고 대통령을 죽인 것이거든요. 이 나라의 공권력이 무너지고 갱단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3년간 하이티를 떠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티와 좀비의 역사는 식민주의의 기나긴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알레호 까르펜티에르는 자신의 소설 지상의 왕국에서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가진 이 하이티 섬이 폐허로 변한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면서 식민주의의 역사가 얼마나 길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실에서 보면 하이티는 20세기의 최빈국이고 하이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하이티가 근대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하이티가 여전히 식민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갱단이 점령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